이어서 건축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건축 환경 심리가 있는데, 인간 환경학 연구의 개요에서 건축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과 인간의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보면, 개요인데, 인간과 둘러싸인 이제 그 건축 환경과의 상호환경, 작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인간 환경학의 연구는 학문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과 환경과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그를 둘러싼 환경을 창조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건축 환경, 건축 공간의 구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된 환경은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말하는 창조된 환경은 이제 우리가 공간 구성을 하겠죠. 디자인을 해서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공간 구성에 따른 인간이 제실자죠. 인간이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되고, 이 공간 구성은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력을 이제 파악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환경은 인간을 이제 지배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제 각종 환경인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인자는 열, 빛,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변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인간 환경에 또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그 영향 요소로 인자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환경학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공간 사용, 건축 공간 사용, 그 다음에 건축 환경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고, 주로 이제 건축 공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식당, 라운지, 교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간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어떤 행동 규범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에서는 인간은 비공식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 약 1m 내, 너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1m가 아니고 이제 더 많이 1m 이상 또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인간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떤 거리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 친밀감이라든가 약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의 그 경계감, 이런 것들도 이 거리에 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건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그래서 각종 건축 환경 인자와 아까 얘기했던 뭐 열이라든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소리, 소음이죠, 소음, 뭐 이런 것들, 그런 건축 환경 인자와 건축 공간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반응,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함으로써 인간의 요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다. 이게 이제 건축 환경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 공간의 양부, 쾌적성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개인마다 이제 다르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 측정 될 수 있다면 이제 그 외적인 질적 문제는 이제 정당히 평가될 수 있다. 청색으로 마감된 실내 공간은 일반적으로 크게 보이며, 경사진 박공지붕 그런 주택은 평지붕보다 좀 더 집다운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지각적, 시각적 그런 부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화해서 사용된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건축의 언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의 이제 어떤 그 공간을 배치하고, 또 가구를 배치하고, 또 동선 이런 것들 공유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고, 건축의 형태는 그 작가의 감정이나 태도의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건축 형태에 대한 기술을 하는 바를 이제 연구함으로써 어떤 그 내면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면적 의미를 추출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 분절 방법 이런 게 이제 명명돼서 건축 환경학에서 많이 사용한다,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대화시 대인간의 이제 거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가장 편안한 대화의 방식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러한 이렇게 약간 옆에 너무 딱 붙여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시각을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의 이 사람의 시선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이 사람의 시선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몸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앉아 있는 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란하게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란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가장 이제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고, 서로 이제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서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논론 또는 토론 또는 의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공간의 실제적인 사용의 검토가 건축가로 하여금 이제 그 공간 내에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하고, 건축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를 이해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가에게 이제 보다 중요한 임무는 인간과 건축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이제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개인의 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왔던 건축 설계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심리학의 개요 해가지고 건축 공간에 의한 건축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의 한 분야로 우리가 이제 환경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관심 영역을 좀 보면 기본적인 심리학적 개념들은 이제 환경과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학습, 지각, 인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그런 인자로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개인 공간, 영역성, 과밀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요인들은 생활주기라든가 양식, 도시 공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에서 환경 심리학의 역할, 그리고 적응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심리학자로서의 환경 심리학 부분에서 연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계는 이제 독립 변수, 그다음 종속 변수 두 가지 변수로 취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두 상호 간의 관계에 정의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서로 연관이 있는 종속적인 관계의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로서는 환경의 물리적인 그런 특성, 그 다음에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 그 다음에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 변수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 간의 관계에 놓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종속 변수에 속한다. 이렇게 연구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특성, 아까 얘기했던 독립적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E라고 하고,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 이제 종속적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B라고 할 때에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의 함수 B는 여기 나와 있던 인간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그 환경적 물리적 특성, 독립적인 변수인 물리적 특성의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함수 관계가 놓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나 주어진 환경이 여러 측면에 따라서
그곳에 생활하는 각 개인의 반응을 각각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음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고 인간의 반응이 종속변수에 해당이 된다. 그러한 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심리적, 환경적 B에 해당되는 요인을 우리가 그러한 상호작용으로 여기서 얘기한 소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소음의 정도가 이 P에 해당이 되고 그의 반응, 소음에 의해서 반응되는 인간의 그 심리적 반응이 E에 해당이 된다. 그러한 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소음에 대한 하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음의 정도와 성별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식은 한번 여러분들 박스로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기호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지각이 있습니다. 공간지각은 먼저 스테반 누슨 법칙이라고 해서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그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환경학에 있어서 공간 지각적인 부분에 대한 상호 관계, 판단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누슨 법칙을 보면 인간의 감각은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 연속체로서 서로 상호관계를 갖게 된다. 이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감각에 대한 측정의 반응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정해서 일단 가정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해서 이제 측정한다. 이와 같이 이제 자극에 대한 판단의 관계를 구체화한 것이 요 스테반 누스미우스 파워롤이다. 그래서 스테반은 실험을 통해서 심리적 판단은 같은 현상에서도 단순한 심리학적 설명 이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함을 이제 증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반에 의해서 실험된 광원 두 개의 상대적인 밝기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정확하지만 절대적인 밝기의 판단은 이제 부정확하다. 하나의 물리적 자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변화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같은 자극의 크기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감각한다. 인간에 따라서 느끼는 공간의 감각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걸 스테반에 의해서 밝혀진 실험이 되겠고 그 실험의 관계식을 표현한 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자극에 대한 판단의 관계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 이런 식을 스테반의 파워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심리적 판단, 심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 하면 물리적 자극량 S의 A승, 그래서 A승에서의 A는 물리적 변수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파워롤에 의해서 심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식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게스탈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 그 게스탈트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대상을 보지만 객관적 대상과
지각된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지각적 입장에서는 그 대상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각 과정에서의 시지각에 대한 이해는 이 게스탈트 심리학에 힘입어서 분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학파의 형태 심리학은 감각기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의 단편이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이룬다는 데서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정보가 입수되면 거기서 우리가 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 형태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게스탈트에 의해서 이제 생긴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이론은 지각이 독립적인 점감각의 집합 이상으로서 전체적으로 형성된 영역을 포함하며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가 있고, 이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만든 이론이 되겠고, 또한 형태의 조합, 즉 패턴에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조직화의 법칙 이런 부분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형태의 단순한 군집원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전체성을 이제 이루며 인간의 지각도 조직화되어 있어서 지각에 의한 인간의 체험도 계속적으로 조직화되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리고 시각상의 부분 요소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도형으로 군집되어 지각되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각 부분의 위치를 결정하고 포괄하는 틀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본 게 이제 게스탈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이론에 의한 조직화의 법칙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그다음에 프레그너스의 원리가 되고, 이것은 시각의 장에서 형태를 지각하는데 도형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피규어하고 배경, 그라운드의 분업 여기 이제 시킨 부분이 되겠고, 이때 도형과 배경에 대한 해석은 지각의 심적 자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루빈의 컵의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도형과 배경에 대한 그 지각의 자세에 따라서 그 달리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도형을 중시해서 지각을 할 거냐, 배경을 중시해서 지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분업, 즉 달리 서로 각각 다르게 이제 지각이 된다. 그래서 지각의 심리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에 그 맞춰서 분업화 시켜서 지각을 하게 되면, 그런 자세로 지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루빈의 컵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배경의 이 배경 부분에 대해서 지각하는 자세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얼굴, 측면 얼굴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측면에서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게스탈트
이론의 조직화된 법칙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분업화시켜서 결정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그 지각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형태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의 지각이 있습니다. 자, 공간의 지각은 시각적인 것이지만 다른 감각 경로, 예를 들어서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이제 냉온 감각 영향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의 지각에는 이제 장단기적인 기억 활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에 들어서면 먼저 둘러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서 방금 왼쪽에 본 것을 기억하고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관찰자는 자신의 등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게 됩니다. 형태된 이미지는 시각만에 의한 국부적인 것이 아니며 전체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이 형태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을 이제 공간 지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1차 지각은 과거의 경험,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 오른쪽부터 본다든가 왼쪽부터 본다든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보고 난 뒤에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경험, 지식, 그리고 지각과 방금 통합 또는 결정된 관념이나 이미지에 의해서 보충된다. 비슷한 사물에 대한 지각, 사각형, 예를 들면 이제 사각형은 이렇다 하는 우리의 기대, 사무의 원금에 대한 우리의 관습, 심지어 평면도와 인면도의 우리의 관습, 이런 것들은 이제 지각을 유지하는 지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각적 환상, 즉 착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착시 현상 이런 부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 이 형태는 지금 같은 거죠. 그런데 원근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실점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죠. 저기 하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소실점이 이렇게 해서 소시점이 여기 하나 있다. 소시점에 의해서 이제 원근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형태가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소시점을 두고 원근법,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느끼는 그런 지각은 이 형태가, 사이즈가, 크기가 달리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 지각이 됩니다. 착시 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행동이 있습니다. 공간 행동. 공간 내 인간의 행동은 공간의 목적으로 기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사회 문화적 행동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고, 공간의 기능은 흔히 그 공간이 속한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수 기능을 갖는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 범위는 제한이 된다. 디자인상의 특질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촉진시켜야 하며, 환경은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을 서포트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공간적 특질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목적 또는 특수한 목적이 없는 공간은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다목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성이 없는 공간이다 말이죠. 목적성이 없다는 얘기는 정해지지 않은 공간이 되고, 따라서 정해지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그 공간의 지각을 다양하게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공간을 다양한 그 지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이제 불분명하며 개인의 행동은 주로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지지나 억제보다는 상이한 많은 행동 패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이제 창출해야 된다. 대인간의 사회적 공간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행동을 인지하는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개인 공간, 그 다음에 영역성, 그리고 과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버시를 보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경계 설정 과정이 이제 프라이버시고, 단절, 철회, 회피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이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정보를 어떤 사람과 어떻게 상호 전달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권리가 있게 되겠고, 전달 안 할 수도 있죠. 상호 전달을 안 하고 회피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선택의 자유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란 물리적 환경 내에서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해 자유롭게 지각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자신을 두려는 이런 행위를 프라이버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 전달을 안 할 수도 있고 단절, 철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공간, 타인에 의해 침범당해서는 이제 안 되는 개인을 둘러싼 그런 상상의 기포 같은 공간, 여기서 기포 같은 공간을 이제 스페이스 버블 같은 공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고, 개인 공간은 개인 상호 간의 최소 거리를 결정한다. 그 크기는 사회 문화적 인자, 개인적인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개인 공간은 크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그다음에 침입자에 대한 감정적, 물리적 위협의 완충 공간으로서 보호의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서 대인 간의 거리는 친밀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개인 공간의 침입은 공간적인 영역의 침입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경계의 침입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원하는 정도의 균형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적 방법 또는 비언어적 행동, 몸의 방향과 위치, 거리 이런 걸 통해서 경계를 설정하게 되고, 이러한 경계가 개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침입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게 된다. 여기 이제 개인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역성이 있습니다. 소유, 점유, 사용, 구분, 개인화, 집단화 등의 개념으로 어떤 장소, 물건을 개인화, 상징화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물리적, 사회적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게 되는데, 그걸 영역성이다. 그래서 영역성은 보호 기능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위계 질서, 그다음에 안정시키려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성에 포함이 되고, 사회적 조건은 어떤 위기적 질서를 가지며 개인이나 그룹의 행동은 그러한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배 원칙,
이것을 말하고, 그러한 원칙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위기의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불화 갈등이 생기고, 이 불화 갈등을 발생이 된 걸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영역성이, 위기 질서가 설정이 되고 영역성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이나 집단의 영역은 사실적인 물리적 경계, 그래서 물리적 경계라고 하면 울타리, 벽, 경계선 이런 것들이 있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정되는 상징적 경계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영역은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그래서 영역의 결핍은 좌절,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은 위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조직적인 긴장,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실체적인 악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감지된 상상의 위협은 심리적인 긴장을, 즉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리가,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동료의 자리도 이렇게 있겠죠. 파티션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 자리인 이 영역성이, 이만큼 영역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역성에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동료라든가 이런 타인이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 영역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심리적인 긴장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역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밀, 어떤 활동에 요구되는 공간이 주어진 공간보다 클 때, 물리적인 밀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경험되는 심리적 상태를 이제 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대적인 거죠. 주어진, 요구되는 공간하고 주어진 공간에, 그리고 물리적인 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영역의 결핍과 개인 공간의 침해가 과밀호, 이걸 이제 유발한다. 과밀의 지각은 이런 이제 부분에 이제 좌우되는 거죠. 상황적 변수, 개인 상호 간의 결정 요소, 심리적 인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각이 되고, 먼저 상황적 변수는 실제의 밀도, 상황의 지속도, 물리적인 환경 인자, 그리고 개인 상호 간의 결정 요소로는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이제 선택적인가 아니면 강제로 있는 건가, 공통적 목적에 의해서 있는 건가, 접촉에 대한 통제의 존재로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에 의해서 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인자, 퍼스널리티, 과거의 경험, 기대감, 상호작용의 통제에 대한 지각 능력의 과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과해지면.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과밀은 사회적 붕괴, 성적 도착, 그 다음에 욕구의 감퇴, 물리 정신적 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지각의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과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과밀은 급격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 그래서 평균 14제곱미터의 거실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 일단 8제곱미터 거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회조사를 하면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 2배가량이 더 높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있는 그런 부분하고 큰 공간, 과밀이 조금 더 많죠. 이게 과밀된 상태에서의 이 사람은 반사회적인 행동의 2배가 이제 더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가 있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 환경 시스템, 건물 생태계, 빛, 열 환경은 이제 건물의 물리적 환경의 부분을 형성하는 동시에 건물 생태계 종속 시스템으로 이제 되고, 생태학의 기본 법칙의 하나인 각각의 부분은 서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건물 생태학의 4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생태 시스템, 그래서 자원 시스템, 건물 시스템 있고, 환경 시스템, 행동 또는 활동 시스템, 목적 시스템,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각각의 건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환경 시스템의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원통형, 목적 시스템과 건물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시스템, 그 다음에 그 건축비라든가 디자인, 시공, 그 다음에 노동 재료, 이익, 경비, 그리고 에너지, 난방, 조명, 이런 자원 시스템에 있어서 비용 시스템이라든가 가치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절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절 시스템에는 열환경 조절, 그리고 빛 환경 조절, 그리고 환경 조절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보면 이 열환경 조절은 이제 연료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환경 조절은 그 채광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인공 채광이 있고 자연 채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절, 소음 관련 차음성이라든가 이런 그 소음 관련해서 차단하는 그런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성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게 환경적 성능하고 건축적 성능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건물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기후 변동, 설비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건물 성능 시스템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기에 그 성능 시스템에 대한 건축 환경 조절 방법에 요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환경 인자의 복합적인 인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창문에 관련된 거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인간, 환경, 건물 시스템 상호환경,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프로세스, 또 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는 건축주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에 관한,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환경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대안 선정, 평가, 그 다음에 거주 후의 평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 환경 디자인의 인간 환경 건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시스템, 건물 시스템, 환경 시스템, 상호관계 모델, 환경 시스템, 건물 시스템, 인간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계, 물리적 관계, 각각 기술, 건축 기술, 그다음에 내부 환경, 인간 사용자의 요구, 건축주의 목적, 이런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시스템의 사회 문화적 관계는 이제 사회적 환경, 사회적, 정치 쭉 나와 있죠. 심리적 환경은 심리적, 생태적. 그다음 물리적인 관계는 이제 어떤 주어진 그 대지, 건축하려고 하는 대지. 그다음에 외부 물리적 환경에는 기후, 그 지방,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지방의 기후나 그 지방의 그 짓고자 하는 땅의 지질, 지형,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다음에 외부 감각적 종속 환경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환경 시스템의 이러한 내용들하고 건물 시스템의, 그다음에 인간 환경의 시스템의 이런 내용들 간의 상호 관계의 모델이 이러한 시스템의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 마커스에 의해서 건물 환경 활동 목적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연구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제 인간, 환경, 건물 세 가지 주요 시스템, 그리고 각 종속 시스템, 그런 상호작용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건축 환경 디자인은 인간, 환경, 그 다음에 구조 서비스, 건물 구성과 통제에 대한 내부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 건물 시스템 자체를 이제 이 세 가지를 서로 이제 조화시켜서 연속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환경 디자인 프로세스 이렇게 보고 있고, 진행을 보면 건축주에 관한 정보 해가지고 그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의미에서 환경의 기후에 적합한 건축 공간을 이제 얻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기능적 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적 동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건축의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건축주가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거고, 그 사용자는 이제 그 사용자에 관한 정보 파악하고 활동 문서, 이제 건축주가 뭐 사용을 하게 되면 건축주에 대한 정보 파악하고 활동 분석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요 물리적 공간, 그다음에 환경적 조건, 활동과의 관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건물 활동을 이제 그 매스를 결정짓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 그래서 그 지방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땅의 그 영향, 지질,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기후, 그래서 조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음은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도로 항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구 분석, 환경적 요구 분석은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대지 환경에 대한 부분,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안 선정 이제 쭉 해서 환경과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에 반영을 해서 Alt1, Alt2, 보통 Alt3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각각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Alt1, 2, 3 중에 이제 뭐 Alt1을 선정을 해서 디자인해서 환경적 디자인을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거주를 하게 되겠죠. 거주를 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주 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POE라고 얘기하는데 거주 후 평가 있어 여기 나온 것도 포스트 오큐판시 에밸루에이션 해가지고 POE 평가를 하게 되고 거주 말 그대로 이제 거주 후에 어떤 불편 또는 뭐 기능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쾌적성 이런 것들 경제성 뭐 기타 등등을 이제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